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고기보다 채소가 더 좋은 정육집 딸 40대 장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채식주의자라는 건 아닌데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정육집 일하시는 걸 싫어했거든요. 요즘이야 기계가 알아서 슥싹 썰어준다지만 제가 어릴 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 열고 큰 고깃 덩어리를 들고 손질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죠. 장신의 고기는 늘 신선하다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고기는 사가면서도 아버지를 존중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정육점 특유의 누린내가 골목에 늘 퍼져 있었고 그 냄새 때문인지 정육점 하는 집을 하찮게 보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동네 잔심부름꾼 다루듯이 아버지를 부르더라고요. 어이, 장치. 오늘 우리 집에 손님 온다니까 고기 좋은 거 좀 골라서 썰어놔. 아하이, 저 양반은 맨날 저런 식으로 말한다니까. 장씨, 나 오후에 불고기 사갈 거니까 양념도 같이 해서 좀 줄 수 있남? 그냥 생고기로만 팔지 말고 양념도 해줘. 예,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만 하세요. 불고기 말이죠. 양념은 따로 없는데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져가셔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 태도가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역시 장씨는 말이 통한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 가게에도 좀 들러. 납품하는 거 바뀌었는데 고기가 영 구려. 예, 시간 맞으면 들러보죠. 저는 뒤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부탁이 아니라 시키는 건데 왜 아빠는 저렇게 다 받아주지? 저러니까 사람들이 더 막하잖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죠. 아버지는 늘 같은 미소였지만 저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엄마까지 가세하셨어요. 엄마는 정육점 한쪽에 작은 탁자를 놓고 거기서 뭘 쉼없이 비비기 시작하더니 양념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아빠한테 양념이니 뭐니 했던 아저씨 때문인가 보죠? 처음에는 불고기 양념 정도였는데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서 계속 찾아오니까 제육볶음 양념, 육회 양념까지 종류가 늘었습니다. 장사 잘하네, 장씨. 이 양념 맛이 집에서 절대 안 나와. 이런 거 계속 만들어야 돼. 알아?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다음엔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버지는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저는 또 혼자 씁쓸해지는 겁니다. 엄마까지 저러니 가게는 더 바빠졌고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급식 시간에 친구들이 불고기 한 점 집어 올리더니 제 눈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야, 어제 우리 엄마가 너네 집에서 불고기 사와서 해주셨었는데 진짜 급식보다 100배는 맛있어. 너는 진짜 좋겠다. 맨날 그거 먹겠네? 맞아. 은영이네 고기 먹고 나면 급식고기는 그냥 고무야, 고무. 이 대화가 누가 들으면 칭찬처럼 들릴 텐데 저는 그 말들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집이 너네 집 고기 사주는 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워하던 지점을 정확히 건드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들어서면서 저는 정육점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 정도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생이 되어 안 그래도 질풍노도의 시기였을 때인데 국사 시간에 조선시대 신분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날 교과서에 백정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도살업하고 천민 취급받고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그거 보고 저랑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낸 친구가 팔꿈치로 저를 툭 치더니 이런 말을 던졌어요. 야, 너네 아버지가 조선시대엔 백정이라는 거네? 그럼 너 나한테 이제 아가씨라고 불러라. 뭐? 너 지금 그거 농담이라고 한 거야? 아니, 그냥 사실이니까 말한 거잖아.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네 집 정육점 하는 거 다 아는데 조선시대 기준으로 따지면 백정이 맞다며. 그날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싸웠습니다. 앞뒤 안 재고 싸우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며칠 동안 서로 눈도 안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진짜로 정육점 근처조차 안 갔습니다. 솔직히 아버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원래도 그걸 부끄러워하던 제가 스스로 너무 과민 반응해버린 거죠. 그때 저는 우리 집이 정육점을 해서 얼마를 버는지 장사가 잘 되는지 그런 현실적인 건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누가 너네 아빠 꽤 잘 벌어 하고 말했어도 저는 그 말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걸요. 이미 제 머릿속은 백정 집안, 천민 집안 이런 단어로 뒤덮여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가끔 학원 끝날 시간에 맞춰 전화해서 말했거든요. 은영아, 학원 끝나면 정육점으로 와. 저녁 해놨으니까 같이 먹자.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괜히 정육점 갔다가 친구들이라도 마주치면 어쩌나 싶었죠. 그래서 꼭 짜증부터 냈습니다. 아, 싫어. 내가 거기 왜 가? 나 집에 가서 혼자 먹을 거야. 엄마가 답을 하기 전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내내 엄마는 내가 거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괜히 화내게 만드냐고 이러면서 스스로 투덜대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런 제 태도가 얼마나 무례하고 철없었는지 참 뒤늦게 죄송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시해도 실상 우리 정육점이 장사가 참 잘 됐다는 거예요. 동네에 새 정육점도 꽤 자주 들어왔었어요. 새 간판 달고 신선한 고기 이러면서 경쟁하겠다고 시작하는 가게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집도 오래 못 버텼습니다.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에휴, 다른 집은 고기질이 달라. 우리가 이 동네 살면서 먹던 고기가 있는데 아무거나 떼와서 팔면 그게 팔리겠어? 그런 얘기들이 늘 돌았어요. 제가 듣기엔 그냥 동네 아줌마들 잡담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 왜 우리 가게만 잘 됐는지 다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사람들 요구 들어준 것, 매일 정직하게 고기 손질한 것, 단골들 요구 기억하고 챙겨준 것,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도 아버지는 정육점을 키울 생각 자체를 안 하셨습니다. 대형 냉장고를 두고 물류 트럭을 두고 직원 늘리고 이런 걸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늘 한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장사했어요. 그렇다고 소소하게 기름칠하고 살았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팔릴 만큼 다 팔리고 알짜배기로 그렇게 장사를 하셨던 거죠. 동네 식당들에서도 먼저 연락 와서 거래를 했으니까요. 장 사장, 지난번 고기가 너무 좋아서요. 이번 주에도 그 가격 가능합니까? 우리 단골들이 다 맛있다 해서. 예, 그럼요. 약속한 건 지켜야죠. 몇 상자 드리면 되겠습니까? 식당 사장이 미안해하며 더 싸달라고 하거나 더 좋은 부위로 챙겨달라고 부탁하면 아버지는 늘 그 특유의 허허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이 믿고 사가주시니까 제가 더 신경 써야죠. 장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우리 집 수입이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저는 성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냐면요. 제가 대학 갈 때 등록금 걱정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전공을 고르라고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할 때 제가 좀 오래 방황했거든요. 그때도 아버지는 돈 걱정 없이 제 얼굴만 보고 말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보고 배운 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 여행 가보고 싶다 했지? 잠시 취업 생각은 내려두고 편히 다녀와라. 넓은 세상 보고 오는 것도 경험이 남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지원이었는지 아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저 이게 웬 떡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같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진짜 소박하기 그지없는 오래된 집. 게다가 아버지 정육점도 낡은 건물 한켠에서 이사도 안 가고 계속했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집은 그냥 소시민이구나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오래된 건물 안에 아버지가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 잔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직접 일해보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회사에서도 결국 똑같이 생글생글 웃고 비위 맞춰야 하는 건 똑같다는 걸 너무 늦게 실감을 하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 좁은 정육점에서 평생 버틴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영업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저에 대해서도 늘 같은 바람을 가지고 계셨어요. 본인은 하루라도 쉬면 바로 수입이 끊기는 직업이었으니까 저만큼은 그런 스트레스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월급 들어오는 직장에 다니길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말했을 때도 아버지 표정에서는 기쁘면서도 어딘가 아쉬운 기색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꺼낸 말이 바로 그거였죠. 은영아, 네가 이렇게 일하는 건 좋은데 너한테는 공무원이 더 맞지 않겠냐? 월급도 안정적이고 출산하고 육아할 때도 훨씬 편할 거다. 아버지는 네가 평생 걱정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탄식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다 아는데 그 공무원 시험이라는 세 글자 자체가 저한테는 재앙이었거든요. 아버지,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진짜 머리카락부터 빠질걸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회사 다니는 게 맞아요. 아버지는 그제야 억지로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그래도 네가 언젠가는 공무원을 생각해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후에 운 좋게 더 탄탄한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자 아버지도 공무원 이야기는 그때부터 묻어두셨지요. 회사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선을 보고 만난 사람인데 아버지는 이때도 같은 기준을 또 한 번 꺼내셨어요. 남편도 제발 자영업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영업이라는 게 소득이 매번 들쑥날쑥하니까 한 달 생활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늘 하시던 분이라 사위만큼은 그런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 있길 바라신 거예요. 그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됐어요. 다행인지 우연인지 남편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다니고 있었어요. 제2금융권에서 대출 상담하는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선자리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스쳐간 단어가 사채업자 이거였어요. 1금융도 아니고 2금융이라길래 괜히 쎄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지점도 여러 군데 있는 은행이 아니라 서울역 근처 4층짜리 건물 3층 딱 한 곳인가 있다고 하니까 편견이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기죠. 하지만 남편이 설명을 좀 해주니까 그제야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2금융도 은행이랑 비슷하게 돌아가요. 예금도 되고 적금도 있고 대출도 있고 그냥 범위가 다른 것뿐이지.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선입견이 많아요? 나도 몰라서 좀 당황했는데. 그게 이미지 문제죠. 아무래도 기본 자금 자체가 1금융이랑은 차이도 있으니 광고도 잘 안 하고 큰 고객 유치도 좀 어려우니까요. 근데 실적 잘 나오면 보너스도 꽤 나오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다 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였더라고요. 이금융도 나름의 방식대로 돌아가고 기본적인 예적금 업무나 대출 상담 등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 업무와 비슷한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남편도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적이 좋은 달엔 보너스도 챙겨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남편 월급과 보너스 덕에 생활비가 크게 부족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시절엔 지금처럼 제2금융권이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인식이 영 좋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처럼 대부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높은 이자율 먹여서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찜찜했고 남편도 그 편견에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 결혼 6년 차쯤 됐을 때 남편이 진지하게 말문을 열더라고요. 여보,
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기서 평생 일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이금융이라고 괜히 색안경을 끼는 것도 그렇고 내 실적이면 더 큰 은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직 준비해봐도 괜찮을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스쳤어요. 결혼 6년이 됐으니 아무래도 제가 육아를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직 아이도 어리고 우리 나갈 돈이 산더미인데 남편이 직장을 갑자기 바꾸겠다니 철딱선이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아이가 커서 자기 아버지가 사채업이나 다름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정육점 얘기만 나와도 괜히 숨고 싶었던 그 시절. 그게 떠오르니까 남편 마음이 완전히 이해됐다고 할 수는 없어도 저 사람도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빠르게 결정해서 자리를 잡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남편의 이직에 찬성표를 던져줬어요. 남편이 이직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래도 다니면서 준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남편이 업무 인수인계한다고 오늘 퇴사 처리된다고. 저는 진짜 그 통화 끊고 한참 멍하게 있었어요. 퇴사한다고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뭐 말리지도 못하게 회사에서 통보하듯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날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따져 물었죠. 하지만 그 인간 너무 태연했습니다. 아니 뭐 언젠간 그만둘 거였잖아. 그냥 조금 빨리 나왔을 뿐이지. 내가 여기 매어 살 사람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도 말을 하고 그만둬야지.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덜컥 나오면 어떡해. 아이 참, 당신이랑 말하면 뭐 달라져. 어차피 반대했을 거면서. 거기 남아있으면 내가 당장 망가질 것 같아서 그랬어. 금방 다시 취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미 퇴사했는데 회사 가서 무르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타박 몇 번 준 뒤 밥이나 차려줬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처음엔 좀 좋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남편은 정말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살더라고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뉴스 보다가 커피 한 잔, 점심은 같이 안 먹고서 배달시켜 먹고 오후엔 게임 조금 하고 그러다 갑자기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당분간은 좀 쉬어줘야지. 6년씩이나 일했는데 쉬지도 못하면 사람이 기겠지. 사람이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 잠깐은 쉬게 해주자 싶었어요. 근데 그 잠깐이라는 게 사람이 봤을 때 잠깐이어야지. 한두 달 넘어가면 생계가 위태해지잖아요. 그러는 사이 월급은 당연히 0원으로 떨어졌고 생활비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카드값, 관리비,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결국 친정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애들 아빠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저희 생활비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도와줘야지. 내 새끼들 굶는 거 볼 아비가 어딨냐. 근데 형규는 요즘 어떠냐? 힘들어하진 않냐? 아버지는 저보다 남편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저 같으면 분명 그러게 대책 없이 왜 관뒀냐고 따졌을 텐데 아버지는 또 그런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도움 한두 번 받다가 결국 아버지가 우리 부부를 집으로 직접 부르셨습니다. 김서방, 자네 요즘 고생 많지? 은영이한테 들었는데 아직 고민이 많아 보여서 말이야. 혹시 우리 가게 2호 좀 해볼 생각 있나? 김서방 성실하니까 내가 가르쳐주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가게 한 군데로는 늘 한계가 있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근데 사위가 맡아주면 든든할 것 같아. 솔직히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직접 먼저 제안하신 게 놀랐어요. 아버지는 2호점 별로 생각도 없으셨을 텐데 괜히 저랑 남편 때문에 떼어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감사한 줄도 모르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장인어른, 저는 죄송한데 고기 누린내 맡으면서 일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쪽이 아니라서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발로 차고 싶을 정도로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고기 누린내? 우리 아버지가 평생 정육점 일하면서 얼마나 버신 줄이나 알고 무시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버지는 웃어 넘기를 했지만 그 웃음 뒤에 서운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구나. 뭐 자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해야지.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그 괜찮아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었죠. 저는 옆에서 다 보였어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 철없이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서 아버지 앞에서 남편을 혼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따라 아버지 손이 유난히 더 거칠어 보였어요. 남편은 제 친정에 다녀온 이후로는 다행히 면접을 보러 다니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웃긴 게 면접을 다녀오면 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긴 나랑 안 맞는다. 저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없어. 연봉이 너무 낮아서 못 가겠다. 처음엔 그래, 경력이 있는데 기준도 있어야지 했거든요. 근데 6달이 지나도 한 군데를 못 들어가는 걸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슬슬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제 아무 회사라도 들어가야 해. 우리 생활비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를 받아왔는지 알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나는 아무 데나 못 들어가. 그럴 바엔 내가 사업을 하고 말지. 사업을 한다고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취업 안 된다고 막 말을 내뱉는구나 했죠. 사업? 당신이? 지금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무슨 사업? 사람은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 아, 자금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 근데 이 인간이 생각보다 진심인 거예요. 그때 저는 남편이랑 진짜 크게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그 일을 한탄하듯 친정에 말한 겁니다. 그냥 속풀이였어요. 아빠, 엄마, 애 아빠가 문 취업은 안 하고 사업을 하겠대요. 돈 한 푼 없으면서 어떻게 말해야 정신 차릴까요? 답답해 죽겠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완전히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해봐야지. 그래, 남자는 꿈이 있어야지. 실패해도 경험이고 해보라고 해. 저는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평생 아버지가 바라온 건 우리 딸은 안정적인 월급 받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였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큰 꿈 가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영업은 그렇게 하지 말라더니 왜 이렇게 호의적이에요? 나는 두 분이 이런 반응을 해주실 줄은 몰랐네. 아버지 내 남편이 월급 따박따박 받는 사람이면 좋겠다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부모님께서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닥달을 하니까 말하시는 게 또 제 입이 방정이었죠. 제가 예전에 시댁에서 들었던 말 때문에 두 분한테 몰래 욕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일을 마음에 담아두셨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요. 시댁에서는 늘 우리 아들은 은행원인데 너는 그럭저럭한 사무직 직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게 됐었는데 그 후로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취집한 년이라면서 저를 무시한다는 말을 분노에 차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솔직히 남편이 평범한 은행원이라고 하기엔 좀 미묘한 위치였잖아요. 그런데 시댁 인간들은 남편이 은행에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찌나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 무시를 하는지 허영심에 찌들어가지고 하여간 맘에 안 들 때였거든요. 저는 그냥 같이 욕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두 분은 제가 기죽어 살까봐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이 시댁에서 기죽어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줘서 네 남편이 잘 되고 자신감 생기면 너도 거기서 당당해질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정이 뒤섞여서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는 저 때문에 남편까지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철없게도 시댁에서 당했던 것들 전부 부모님에게 쏟아냈었거든요.
그때 제가 화나서 한 말을 이렇게까지 마음에 담고 계셨던 거예요? 아빠, 저 그래도 시댁에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그거랑은 달라. 그러니까 말이야. 김서방이 확실히 사업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너 혼자 머리 싸매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라 이 말이야.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간 두 분께서 생활비 지원도 계속 해주셨던 게 같은 이유에서였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는 말을 들은 날 딱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면접에서 고배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축 처져 있던 그 얼굴이 갑자기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반짝거리는 겁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밥 먹다가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중얼거리고 갑자기 뭔 시장 조사를 한다고 중국에 다녀오더니 샤워하다가도 수입업은 물류가 핵심인데 하면서 혼자 벽 보고 말하고 제가 보면 약간 웃기기도 했지만 뭔가 작정한 사람의 얼굴이라는 건 보이더라고요. 여보, 근데 생각했었던 사업이라는 게 뭔데? 지금 뭐부터 해야 돼? 그거 말인데 지금 동대문이 죽어가는 거 알지? 상권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 저는 잘 모르는 얘기라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남편은 안 그래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다는 듯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동대문에서 와서 쓸어가던 중국 바이어들이 안 온대. 이제는 거기가 훨씬 싸고 종류도 많아서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이제 진짜 동대문 장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대로 기회가 있는 거야. 우리가 중국 물건을 들여서 한국에 다시 팔면 되는 거지.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냐 싶어서 멍하게 바라봤어요. 근데 남편이 또 엄청 설득력 있는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중국 갔다 와봤잖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퀄리티 좋은 소규모 브랜드도 많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 거라고 하면 그냥 싸구려라고 생각하잖아. 그 인식을 택가리로 뒤집으면 된다고. 브랜드 라벨 바꾸는 거지. 오더 자체가 OEM 방식이면 문제될 게 없대. 저는 그때도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남편이 말하는 건 뭔가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아예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이렇다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게 진짜 장사가 되겠어? 중국 옷이라는데 사람들이 사줄까? 여보, 지금 뛰어들어서 선점해야 하는 시장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돈을 지원해 주기로 한 건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이랑 상의하자고 남편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부모님은 남편 아이디어를 듣더니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는 바로 결심하셨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그래, 김서방이 확실히 조사를 했네. 그 길로 가고 싶은 거면 해봐라. 기회라는 건 사람마다 오는 게 다르니까 하려면 당장 해야지. 그런데 진짜 충격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부모님이 한평생 살아온 그 집을 팔아서 글쎄 남편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도와주셔도. 아니다. 네 남편이 제대로 해보겠다는데 우리가 뭐라도 크게 보태줘야지. 내가 들어보니까 확실히 시장 가치가 있어. 괜히 깔짝대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키워줘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좁고 낡은 집이 평생의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그걸 아무 미련 없이 넘기면서까지 남편을 돕겠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자금이 마련되자 남편은 진짜 날개 단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작은 사무실을 계약하고 그 안에 책상 2개 놓고 컴퓨터 놓고 택배 박스 쌓아두고 중국 출장 몇 번 더 다녀오더니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어요. 초반엔 당연히 매출이 미적지근했죠. 하루 배송 나가는 게 2~3벌 수준이었고 리뷰도 뜸했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SNS에서 몇몇 사람들이 여기 옷 괜찮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더니 판매량이 슬슬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게 됐고 어느 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배송팀 알바까지 쓰기 시작했고 거래처도 늘어나고 그렇게 장사를 2년쯤 했을 땐 아예 도매로 사가겠다는 사람들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없어서 빌빌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남편은 어느새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애들 교육비도 아낌없이 쓰고 참 좋은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 놈이 우리 친정엔 돈을 한 푼도 안 돌려주더라고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돈 갚으라고 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알아서 성의를 보여주면 좀 좋아요. 남편이 알아서 하질 않으니 그냥 제가 생활비에서 떼어서 엄마 아빠한테 몰래 용돈 더 드리고 하는 식으로 갚아드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던 시기가 딱 5년 차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사무실을 확장하겠다고 하더니 동네에서 조금 더 큰 건물로 자리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장사가 잘 되니까 더 큰 데로 가려나 보다 했죠.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문제의 씨앗. 이사 가고 몇 달 지나니까 건물주가 바뀌었다느니 근저당이 잡혀 있었다느니 세입자들끼리 보증금이 위험하다며 단체 대책방을 만들었다느니 별의별 소문이 다 돌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거의 회사 일은 신경도 못 쓰고 건물주랑 싸우느라 진이 다 빠졌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원형 탈모가 올 정도였다니까요. 여보, 내가 오늘 건물주를 만나서 한참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다니까. 근저당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할 거라면서 정확한 일정은 없다고 하고 보증금은 걱정하지 말라면서도 근거는 없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대책도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여보,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한다. 당분간은 잠시 신경 끄고 일단 다시 회사 일에 집중해. 건물주랑은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회사 일에 집중을 해. 당신은 말이 쉽지. 그리고 건물주가 세입자 말도 안 듣는데 당신 말이 듣겠어? 저는 남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인 건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까지 제가 이해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남편은 나날이 짜증만 내고 제 말은 듣지도 않으니 제 속도 같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시댁이 개입하면서부터였어요. 은영아, 네 남편 지금 저 상태 계속 가면 쓰러지는 거 아니니? 너는 아내가 돼서 네 서방 걱정도 안 돼. 우리 형규가 이런 일로 고생할 애가 아닌데 요즘은 얼굴이 반쪽이 돼서 돌아오지 않냐.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근저당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해서요. 그건 건물주가 해결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나서도 바뀌는 게 없어요. 결국에 보증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희 친정에서 이럴 때 화끈하게 보증금 못 돌려받아도 도와주겠다 말해줬으면 형규가 저렇게 고생도 안 했겠지. 사돈들은 아직 형편 괜찮으신 거 아니야?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자식들 힘내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니? 저는 그 말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정? 또 친정? 아니, 우리 부모님은 이미 집까지 팔아서 남편 사업을 만들어준 사람들이고 생활비도 몇 년을 대줬는데 거기서 또 친정에 도움받아라?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요. 어머님, 왜 일이 생기면 자꾸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하세요. 부모님은 이미 집까지 팔아서 남편 사업 도와줬고 몇 년 동안 생활비도 대주셨어요. 근데 또 저희 부모님 들먹이시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너 말을 왜 그렇게 날카롭게 하니? 여유로운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너희 집 자식은 너 하나뿐인데 다 은영이 너 거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아까우시다니? 어머님, 말하시는 게 점점 과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 많죠. 왜 어머님은 안 도와주세요? 말씀하신 김에 어머님이 형규 씨 몫으로 주실 재산 그거 먼저 주시면 되겠네요. 너 말하는 싹스 노란 것 봐라. 세상에 나를 얼마나 불러봤으면 지시애미한테 이렇게 말을 해.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너 얼굴 안 보고 살 줄 알아? 제가 그 말이 무서울 것 같으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우리 집을 호구로 보신 거 아닌가요? 결과는 당연히 개싸움 났고요.
결국에 시어머니는 제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땅땅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당연히 일러 바치셨겠죠. 그러니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저한테 빽빽 소리를 질렀고요. 당신은 왜 시댁에 조금 더 잘하려고 하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 벌어서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당신이 불편하지 않게 해줬는데 최소한 우리 부모님한테 고마운 마음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럼 나는 당신 밖에서 일할 동안 집에서 탱자탱자 놀았는 줄 알아? 나도 애 둘 키우고 집안이라고 당신 오면 따끈한 밥 주겠다고 부엌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난 퇴근도 없이 바쁜 사람이라고. 당신이 혼자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솔직히 우리 엄마한테 까칠하게 군 건 사실이잖아. 친정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민감하게 굴 필요가 있냐? 당신은 맨날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라고. 당신 맨날 분리하면 나보고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당신이 제일 감정적이야. 그러니까 앞뒤 과정은 생각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나보고 기어 들어가라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 후 다행히 건물 이슈는 어찌저찌 잘 해결이 됐지만 이쯤 되니까 저는 남편 얼굴만 봐도 숨이 턱 막히기 시작했어요. 결혼 12년 차쯤 되니까 서로에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서로 조금 핀트가 나가기만 해도 불꽃이 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터지는 와중에도 남편은 밖으로 도는 일이 점점 늘었습니다. 오늘은 직원들과 회식 있어. 내일은 업체 사람들이랑 만남 잡혀 있어. 늦어. 저도 뭐 남편이랑 얼굴만 보면 싸우고 있으니 차라리 조금 얼굴을 덜 보고 서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사업 확장하려고 사람 만난다는데 제가 말릴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카드값 명세서 보고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총액만 늘어나고 있어서 처음엔 그냥 사업 비용인가 했는데 어느 날 항목별로 쭉 뜯어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외제차 할부금, 백화점 명품관, 주얼리 등등 진짜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여보, 이 결제탑 뭐야? 백화점 명품? 내가 모르는 데서 왜 이렇게 큰 돈이 나가? 아, 그거? 그냥 선물했어.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사업 잘 되면 사람 관리도 해야 하고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아, 그러셔? 내가 집안일만 한다고 멍청이로 보이냐? 넌 필요해서 외제차도 선물을 하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차? 아니, 차는 왜 할부 끝난 줄 알았어? 내가 백화점 내용만 봤을 리가 없잖아. 김영규, 너 바람 피우냐? 어디 젊은 년한테 스폰이라도 하니?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는 그때 신나서 일시불로 샀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일시불로 사서 현금 다 털었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더 주는 거 아까워했던 게 엊그제 같으니 이건 남편 차일 리도 없었죠. 그러자 남편이 더 이상 도망갈 구석이 없었는지 솔직히 털어놓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진짜 독하다. 그걸 찾아봤어. 그래,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 내가 점수 좀 딸려서 예비 장모님한테 차 선물했다. 왜? 저는 순간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비 장모님? 저 인간 장모님은 제 엄마 한 명인데 예비 장모님은 또 뭐냐고요. 예비 장모님은 또 뭐야? 당신 장모님을 잘못 얘기한 거 아니지?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나보다 훨씬 어리고 괜찮은 애야. 그 애랑 재혼할 건데 내가 유부남인데다 나이도 많고 딸린 것도 있으니까 예비 장모님한테 점수 따야 했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선물 좀 했다. 근데 솔직히 나는 이렇게라도 재혼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지금 장난해?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본인은 알고나 해? 어린 여자? 재혼? 그게 말이 돼?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현실감이 없어서 계속 되묻는 것밖에 못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내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란 듯 코웃음까지 치는 겁니다. 그 여자네 엄마가 우리 회사 들어간 건물주야. 전에 나랑 유감이 있었으니까 웬만한 선물로는 회복이 안 되잖냐. 내가 그 딸이랑 결혼하면 난 월세도 아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나야 앞으로 큰돈 벌 일만 남았고 당신이랑 살 필요는 더 이상 없다고. 어휴, 당신한테 언제 말하나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알아버렸으니까 더 속 편하다.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남편 뺨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꽤 소리가 컸어요. 그러자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더니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래, 어차피 때릴 거면 반대쪽도 때려. 그래야 속이라도 시원하겠지. 저는 너무 비참해서 더는 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남편이 내민 반대쪽 뺨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남편이 움찔하면서 아파 죽겠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이딴 소리를 합니다. 봐라, 손벌은 나쁜 여자랑은 더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나는 이제 재혼해서 새 인생 시작해야 돼. 앞으로는 날개 달고 더 크게 날아야 하는데 당신이랑은 미래가 안 보여. 저는 너무 허탈해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끝도 아니었어요.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본 거죠. 아, 근데 걱정하지 마. 당신 친정에서 집 팔아서 내 사업 시작하게 도와줬던 거 그때 감사했던 마음은 평생 기억하면서 살게. 감사?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당신 사업하려고 몇십 년 살던 집을 팔았는데 그걸 그냥 감사로 끝내겠다고? 내가 그때부터 분명히 말했지 돈 갚으라고. 그거 해결하고 그년이랑 새 살림을 차리든 말든 해. 내놓긴 몰래나 차용증 쓴 것도 아니고 증여나 투자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준 돈이잖아. 내가 무슨 의무가 있어. 당신 아버지가 도와준 건 내 성공을 위한 투자였던 거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잖아. 남편은 너무 당당했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요.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지? 이혼 서류 준비해놨어. 빨리 처리하자. 난 우리 엄마네 가서 지낼 테니까 당신도 어여 정리하고 애들한테도 잘 얘기해.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진짜로 사인해둔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탁 하고 올려두고 옷가방을 챙기더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애들이 나오더니 묻더라고요. 아빠 어디가? 남편은 애들 얼굴을 단 1초도 안 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문소리가 온몸에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이 딱 하나로 바뀌더라고요. 좋다. 그래. 나가라 나가라. 근데 그 대가 아주 제대로 치르게 해줄게. 그렇게 이를 갈고 저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고요. 다음 날 저는 결심을 굳히고 이혼 서류 접수한 뒤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남편 회사로 갔어요. 이제까지 제가 덮어두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꺼내놓으려고요. 남편이 겉으로만 멀쩡했지 진짜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설치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 셋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확 굳었어요. 그러자마자 짜증부터 내더군요. 아니 여길 왜 와? 우리는 이혼하기로 정리했고 당신이랑 나 이제 각자 갈 길 가면 끝 아니야? 이렇게까지 찾아오는 건 솔직히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난 지금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은데 부모님까지 데려오면 뭘 어쩌겠다는 건데 당신이 애야? 저는 남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웃음부터 나왔어요. 이 정도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싶어서요. 예의? 지금 그 말이 나온다는 게 더 웃기네. 우리가 왜 왔냐면 당신이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야. 당신이 믿고 있는 그 건물주 가족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야겠다 싶더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진실이 싹 바뀔 예정이라서 말이야. 뭐? 바뀌긴 뭐가 바뀌어? 당신이 지금 충격받은 건 알겠는데 괜한 걸로 나 겁줄 생각인 건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 대단한 진실이 뭔지 드러나 보자. 그래서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서 책상 위에 탁 하고 올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어요. 뭔데? 또 무슨 억지 문서 들고 와서 겁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던 남편이 서류 맨 첫 장을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이 흔들리고 손가락이 떨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잘 봤어?
근저당 서류야. 당신 사무실이 들어있는 건물 전체가 아직도 근저당으로 묶여 있고 그 근저당권자가 누군지 잘 봐. 이게 뭐야? 이게 진짜라고? 왜 장인어른이 아니 왜 장인어른이 근저당권자입니까? 언제부터요? 네, 맞아요. 남편은 몰랐겠지만 우리 아빠가 그 건물의 근저당권을 잡으셨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남편의 사무실 건물이 근저당 잡힌 건물이라서 건물주랑 세입자들 사이에 문제가 크게 발생했었던 일 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건물주랑 여러 번 만나면서 건물주 딸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둘이 눈이 맞았대요. 건물주랑 싸우면서 어떻게 그 딸이랑 눈이 맞지? 지금은 그 일 있은 후 1년쯤 지난 상태였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둘이 눈 맞아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1년 전에 남편이 하도 건물주랑 싸우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길래 우리 부모님한테 결국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계속 휘둘리고 있었으니까요. 또 염치 없이 부모님한테 도움을 구하러 간 거죠. 사실 우리 부모님이 친정집 팔아서 남편 사업비 대주고 돈 많이 쓴 건 맞는데요. 우리 집 재산이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어두셨었던 상태였고 마침 이사 계획도 세우고 있을 때였어요. 그 집이 꽤 넓긴 해도 평생 살아서 낡을 대로 낡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쯤에 이모네가 이사했다던 신축 아파트 보고 오신 다음에 마음이 흔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근방이 재건축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때기도 해서 꼭 먹고 알 먹고 큰 시세 차익 얻어서 집 팔고 우리 남편 도와줄 수 있으셨던 거죠. 하지만 남편 놈 워낙 우리 친정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까진 자세하게 몰랐던 거죠. 그냥 집까지 팔아서 도와줬으니 이제 더 빼먹을 건 없겠다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시기에 아버지는 저희를 한 번 더 도와주신 거죠. 근저당 잡아서 담보대출 형식으로 건물이 다른 곳에 넘어갈 뻔 했던 것을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겉으론 그 건물주 이름이었지만 실질적 권한은 근저당권자였던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상태였어요. 말소를 안 하고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든 상황을 바꿀 수 있었죠. 근데 이걸 상간녀 엄마는 굳이 이걸 세입자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일단락 되었으니 그냥 해결됐다 하고 이제 월세 받으면서 천천히 해결할 생각이었겠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저희 망할 놈의 남편이 건물주 딸이랑 바람이 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동안 근저당 때문에 건물주랑 싸웠다가 근저당 문제가 해결됐으니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죠. 남편은 건물주 집안에 잘 보이려고 사과도 하고 연락도 먼저 하고 가족 안부도 묻고 심지어 앞으로는 서로 잘 지내자고 간까지 빼주는 태도를 보였어요. 왜냐면 이제 내 애인의 엄마를 건물주로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 집에 잘 보이면 월세도 줄이고 관리도 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 상간년의 엄마 입장에선 남편이 완벽한 호구였던 거예요. 남편이 알아서 굽신거리는데 굳이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 잡힌 상태라고 말해서 본인이 받던 선물 줄줄이 끊길 이유가 없었겠죠. 남편은 외제차 갖다 바치고 명품백도 사다 바치고 백화점 쇼핑도 책임지고 있으니 그걸 왜 굳이 깨겠어요? 그 집 입장에선 그냥 계속 빨아먹으면 되는 거였죠. 그 와중에 우리 아버지는 근저당을 잡아놓은 상태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간년에 엄마가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았고 연체 기간도 기준을 넘긴 거예요. 변호사와 상담을 한 끝에 아버지는 근저당권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이건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한 절차였고 아버지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 신청을 걸었고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상간년에 엄마는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렇게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우선적으로 가져가게 됐죠. 그 건물은 결국 우리 아버지 명의로 넘어오게 됐고 남편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예비 장모님은 건물주 자격이 단숨에 사라진 겁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남편을 돕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인간이 바람 피우는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웃긴 게요.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소리치고 집을 나간 시점이 딱 이 건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직전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 저는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절차 밟고 남편 회사로 쳐들어간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여보, 내가 사실 어제도 집에 가면서 많이 후회했어. 일이 이렇게 됐지만 일단 이혼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직 애들이 성인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헤어지면 애들한테 상처가 얼마나 클지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더라고. 당신도 지금은 너무 화나서 감정적으로 판단했을 거야. 그치? 이런 건 우리 문제만이 아닌 건데. 나도 반성 많이 했고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같이 얘기해 보자. 저는 그 긴 대사를 들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남편이 애들 타령하는 걸 보니까 더더욱 웃음만 나왔죠. 애들? 당신이 집 나가면서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해? 아빠 어디 가냐고 묻는데 대답 한마디도 안 하고 문 쾅 닫고 나갔던 그 사람은 누구였어? 당신이 이제 와서 그딴 말 해도 내가 믿어줄 것 같아? 애들 핑계 대지 마. 남편은 제 말에 잠깐 입을 다물더니 다시 억지 논리를 꺼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서 이제는 뭐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남자놈들은 지 잘못도 어떻게 그리 쉽게 애들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아무튼 이미 늦었죠. 결국 그 후에 있던 건물 경매 역시 아버지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가 되고 나서는 모든 게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아버지는 명의 이전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사무실 퇴거 명령을 바로 내렸습니다. 남편은 퇴거 명령 받고 얼굴이 노래져서는 바로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러 뛰어다녔지만 문제는 이미 시작부터 꼬여 있었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왜 못 돌려받았냐고요? 그건 이 인간이 평소처럼 돈 아깝다며 세입자 보호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원래는 은행이랑 기관들이 먼저 보상받고 세입자는 후순위라서 보증금 돌려받기 힘든 구조거든요. 이게 전세 사기로 많이 당하시는 유형인데요. 보험을 들어두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은 그걸 아끼겠다고 안 들었으니 그냥 그대로 쫓겨난 겁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발목 잡은 셈이죠. 그리고 웃긴 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상간녀 엄마에게 외제차를 선물한 거,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다 바친 것들이 다 남편 사비가 아니라 회사 돈이었던 게 드러난 거예요. 회사 돈을 개인적 목적에 사용했다는 게 밝혀지니까 바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당연한 수순이었죠. 더 웃긴 건 그 와중에 상간녀 엄마가 남편 놈을 탓했다는 거였어요. 상황이 완전히 기울자 태도가 돌변해서 이런 식으로 남편 놈에게 말했대요. 하네, 당신은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사람이야? 가정에나 좀 충실했으면 내가 건물을 이렇게까지 잃을 일도 없었을 거라고. 아니 아줌마가 먼저 근저당 새로 잡힌 거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일이 이렇게 꼬였겠냐고요. 뭐? 아줌마? 그래, 넌 말 잘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되는 걸 왜 건물주랑 싸우고 다녀? 왜 우리 딸까지 휘말리게 만드냐고. 다 늙은 게 어린애 좋다고 절절 따라다닐 때부터 알아봤네. 너 같은 놈한테 우리 딸 못 주니까 썩 꺼져.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멍청한 얼굴만 하고 있었어요. 그 집은 완전히 발 빼고 도망갔고 남편만 딱 남게 된 거죠. 정말 딱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그러자 시댁은 그제야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나를 무시하고 흉보고 뭐만 하면 제 탓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남편이 모든 걸 말아먹고 나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은영아, 우리가 잘못했다.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 다 미안하게 됐다.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라도 네가 너무 극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기로 그런 건 아니었다.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예전부터 느낀 건데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 인간도 그렇고 저를 무슨 바보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배울 거 다 배웠고 10년 전까지는 멀쩡히 회사도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저딴 놈 그리고 이런 집안에 2번이나 속겠어요? 무조건 이혼할 겁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시댁에서도 애들을 봐서라도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빌고 비는데 진짜 가증스럽더라고요. 저는 이미 한번 신뢰가 깨지고 파탄난 가정을 억지로 이어가는 게 애들 생각하면 더 잘못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남편은 보증금 떼이고 사무실도 날려먹고 상간녀 집에 버림받고 회사 돈 문제로 고소까지 당하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혼까지 당하면서 완벽한 최악의 엔딩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애들 데리고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역시 이번에도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부모님한테 참 면목이 없어요. 살갑고 좋은 딸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또 도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애들도 제법 컸고 적어도 제가 애들한테 부끄러운 부모는 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일자리 준비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 탄탄한 직장 알아봐야죠.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